여기가 어디라고 애를 얻고 들어? 당장 끌어내 건설 면접장. 갓돌 지난 아기를 업은 한 청년이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도안만이라도 봐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25년간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는 냉혈한 오진숙 회장이 청년의 얼굴을 보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기 아빠의 얼굴에서 오진숙 회장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대한민국 건축업계의 정점이자 수만 명의 건축 전공자들이 꿈꾸는 직장인 강원설 본사 빌딩이 아침 햇살을 받아 우뚝 서 있었습니다. 38층짜리 유리 외벽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로비의 대형 유리문 안쪽으로는 팽팽한 긴장감이 무안개처럼 낮게 깔려 있었어요. 오늘은 가온건설 신입 건축 설계직 공채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층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로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명문대 졸업장을 품하는 엘리트 지원자들이 한치의 구김도 없는 명품 정장 차림으로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고추세운 채 긴장된 얼굴로 자기 차례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로비 정면의 대형 유리 회전문이 벌컥 열리더니 차갑고 반듯한 공간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행색의 청년 하나가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태윤이었습니다. 30살의 태윤은 낡고 물이 빠진 면바지에 깃이 잔뜩 눌린 셔츠 차림이었어요. 셔츠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고 구두 대신 신은 낡은 운동화, 밑창은 한쪽이 벌어져 걸을 때마다 찍찍 소리를 냈습니다. 이마에는 전력 질주를 한 듯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거친 헐떡임이 조용한 로비에 적나라하게 올렸어요. 그런데 태윤이 등에는 낡은 포대기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갓돌이 지난 아들 민준이가 작은 몸을 뒤척이며 칭거리고 있었어요. 아기의 간단한 울음소리가 대리석 로비 천장에 부딪혀 작게 메아리 쳤습니다. 태호는 한 손으로 포대기 밑을 받쳐 아이가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모서리가 다 닳아 터진 서류 가방을 가슴에 꽂아는 채 숨을 몰아쉬며 안내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포대기 속 민준이의 몸이 가볍게 출렁고 태우는 그때마다 본능적으로 등을 웅크려 아이를 감쌌어요. 주변의 면접 대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 대놓고 코웃음을 치는 사람 옆 사람의 팔꿈치를 슬쩍 찌르며 수근거리는 사람 시선이라는 칼날이 사방에서 태윤의 온몸을 에워쌌어요. 저 사람 뭐야? 애를 업고 면접장에 뛰어왔어? 여기가 동네 놀이터인 줄 아나 보네.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웃음 섞인 조롱이 차가운 로비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다른 지원자가 맞장구를 치듯 낮은 목소리로 코호음을 쳤어요. 저런 사람이 가온건설에 지원한 거야? 보나 마나 서류도 엉망이겠지. 경비실에서 걸러야 하는 거 아닌가? 킥대는 웃음소리가 대기석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태윤은 타는 듯한 얼굴로 고개를 더 숙였지만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안내 데스크에 다다르기도 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다림질이 칼같이 선 양복을 차려입은 인사팀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싸늘한 눈빛을 번뜩이며 태윤의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이봐요.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제 정신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신성한 면접장에 아기를 업고 쳐들어와서 소란을 피워요. 다른 지원자들한테 방해가 되잖아요. 호통 소리에 로비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지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태윤에게 쏠렸어요. 누구도 태윤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눈빛이었죠. 태윤의 코끝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등에 어피나기가 놀랄까봐 목소리를 간신히 낮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어젯밤 응급실에 실려가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밤새 그린 도안입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태윤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눈시울이 벌겋게 젖어 있었지만 흐르려는 눈물을 이을 악물고 참으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인사팀장은 기가 찬 표정으로 태윤을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짧게 베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사정이야 다들 있겠지만 면접장에 아기를 데려오는 건 상식밖일이에요. 조용히 나가주세요. 그리고 옆을 향해 턱짓으로 손짓했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 로비 양쪽에서 검은 제복을 입은 덩치 큰 경비원 2명이 성큼 다가왔어요. 한 명이 태윤의 오른팔을 다른 한 명이 왼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나가세요.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불가입니다. 경비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손나귀의 힘은 무자비했습니다. 태윤은 등에 업힌 아이를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양쪽에서 팔을 잡아 끄는 힘에 버티며 어깨를 안으로 말아 포대기 속 민준이를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도안만이라도 제출하게 해주십시오. 태윤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하지만 경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윤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태윤이 가슴에 꼭 안고 있던 서류 가방의 낡은 지퍼가 힘을 이기지 못하고 드르륵하고 터져버렸어요. 가방 안에 있던 도면들이 바닥으로 우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A3 크기의 설계 도면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나풀거리며 흩어졌어요. 하얀 종이 위에 빼곡히 그려진 연필선들. 자를 대지 않고 프리핸드로 그린 선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놀라울 만큼 정밀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수십 장의 도면이 로비 바닥 여기저기로 퍼져나갔어요. 오랜 세월 건설 현장에서 독학하며 코피를 쏟아가며 밤을 새워 한 장 한 장 그려낸 도면들이었습니다. 장칸방 좁은 식탁 위에서 아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 손등으로 졸름을 문질러가며 연필을 놓지 않았던 밤들의 결과물이었어요. 태윤은 경비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허겁지겁 도면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종이가 찢어질까 구겨질까 발에 밟힐까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안 돼. 이건 최하 수술비야. 이건 우리 가족 인생이야. 흩어진 도면을 가슴에 끌어안는 태윤의 눈에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하얀 도면 위에 얼룩을 만들었어요. 그 순간 등 뒤에 포대기 속에서 민준이가 아빠의 격한 움직임에 놀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갓돌이 지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높은 천장의 로비를 가득 채웠어요. 얇고 연약한 그 울음이 대리석 벽에 부딪혀 메아리 치자 대기석의 지원자 몇몇이 인상을 쓰며 귀를 막았습니다. 태윤은 무릎을 꿇은 채 한 손으로는 바닥에 도면을 쓸어담고 다른 손으로는 등 뒤로 뻗어 포대기를 토닥토닥 두드리며 아이를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는 어느 쪽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울지 마. 아빠가 여기 있어. 울지 마. 아들. 태윤의 입에서 아이를 달래는 떨리는 속삭임이 새어나왔어요. 서럽게 오는 아기의 등을 토이는 거친 손, 그 손등에는 시멘트와 철근을 붙잡느라 생긴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도면 한 장 한 장에는 아내의 치료비가 서여 있었고 아이의 분유갑이 배어 있었고 이 가족이 내일을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구겨진 도면, 뭉치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안쪽 깊숙한 곳 일반인은 절대 이용할 수 없는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소리 없이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묵직하고 절제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올리며 검은 정장의 수행원 4명을 앞뒤로 거느린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오진수 가운건설의 회장이었습니다. 6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이목구비는 대리석 조각상처럼 차갑고 단단했어요. 어깨에서 진숙은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냉철한 경영자. 남자들도 벌벌 떠는 이 사회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수천억 원의 결정을 내리는 철의 여인 가운건설을 대한민국 건축업계의 정점으로 끌어올린 사람이었죠. 그 진숙이 로비의 모습을 드러내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면접 대기석에 앉아있던 지원자들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꺾었어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앞으로 모았고 로비를 오가던 임직원들은 벽 쪽으로 바짝 붙어 길을 비켰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정적이 로비 전체를 삼켰어요. 방금 전까지 태윤을 향해 킥대며 수군거리던 지원자들도 입을 꾹 다물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진숙은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오늘은 면접 현황을 잠깐 확인하고 곧장 외부 미팅으로 나갈 예정이었어요. 무표정한 얼굴의 시선은 정면만을 향하고 주변의 소란 따위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에서 벌어진 소동이 씨야 가장자리에 걸렸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줍고 있는 초라한 사내. 그 등에 묶인 낡은 포대기와 그 안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아기. 진숙은 그 광경을 무심히 흘겨보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면접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지원자라면 인사팀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경비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굽겨진 도면을 가슴에 끌어안던 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사팀장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턱을 지킬 것이었어요. 눈시 벌컥해 젖어 있었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눈동자 안에는 절대로 길을 꺾지 않겠다는 고집스럽고 단단한 빛이 서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눈동자가 걸어가던 진숙의 시야에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진숙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었어요. 온몸의 세포가 동시에 얼어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등 뒤에서 얼음물한 양동이를 쏟아부은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번개처럼 관통했어요. 전운매 강단 있는 눈꼬리와 굳건한 콧날 그리고 억울하고 서러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세상의 어떤 불례 앞에서도 눈빛을 꺾지 않는 저 특유의 고집스러운 표정. 진숙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어요. 세상 누구보다 정직하고 세상 누구보다 고집스럽고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남자의 얼굴이 25년이라는 세월을 뚫고 지금 눈앞에 살아서 있었습니다.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진숙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굳게 다물었던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등 뒤에서 비서실장 현석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진숙의 시선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도면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지켜둔 태윤의 얼굴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태를 파악한 인사팀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허둥지둥 뛰어오더니 진숙 앞에서 허리를 반으로 꺾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면접장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난입하는 자가 있을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인사팀장이 경비원들에게 재촉하듯 손짓했습니다. 뭐하나? 빨리 저 사람 내보내? 경비원들이 다시 태윤의 양팔을 붙잡으려 다가갔습니다. 거친 손이 태윤의 팔뚝을 움켜주려는 바로 그 찰나였어요. 그만둬.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낮지만 묵직한 그리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찢어져 나오는 듯한 서슬 퍼런 외침이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 건축업계의 정점에서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려 온 오진숙 회장의 명령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의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어요. 인사팀장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굳어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회장을 바라봤어요. 진숙은 얼어붙은 인사팀장에게 시선을 돌리지도 않은 채 낮게 내뱉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마.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 전부 물러서 있어. 인사팀장은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뒷걸음 질쳤고 경비원들도 황급히 두 걸음을 물러섰어요. 진숙은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이성이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등을 밀어내듯 진숙의 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태윤을 향해 저절로 끌려갔습니다. 태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웅크린 거친 손등에 굳은 살이 보였어요. 포대기 속에서 아직도 흐느끼고 있는 아기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숙의 심장 밑바닥에서 뜨거운 해일이 일어나 온몸을 휘감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태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여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연히 쏟아질 거라 생각했던 호통이나 무시가 아니었어요. 진숙의 눈에 담긴 것은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태윤이 난생 처음 보는 감정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태윤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떨리는 두 손으로 바닥에서 가장 위에 놓인 도면 한 장을 들어올려 조심스럽게 진숙 앞으로 내밀었어요. 회장님, 이것만이라도 봐주십시오. 아내가 아프고 아이가 배가 고픈 데이 도안 하나가 저희 가족의 전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숙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태윤이 내민 도면을 받아들었어요. 종이를 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손등에 핏줄이 도드러졌습니다. 진숙은 들이신 숨을 간신히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를 악물고 가다듬었어요. 무슨 사정인지는 알겠으니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진숙은 한 번 마른 침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선이 도안만 두고 오늘은 돌아가게. 결과는 따로 통보하겠네? 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장 끌어내라고 명령이 떨어질 판이었는데 도안을 보겠다니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건설사의 회장이 직접 태윤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호는 바닥에서 나머지 도면을 서둘러 추스른 뒤 허리를 깊이 숙이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등에 업힌 민준이가 여전히 가늘게 흐느끼고 있었지만 태윤의 가슴 속에는 한 줄기 빛이 가느다랗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유리 회전문 너로 태윤의 초라한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진숙은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굳게 다물었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도면을 쥐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비서실장 현석이 반발짝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차를 가져올까요? 진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윤의 뒷모습이 사라진 유리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턱을 가볍게 지켜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 실장 저 청년 이름이 뭐였지? 현석이 재빨리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남태윤 30살입니다. 건축 설계직 공채 지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태윤 진숙은 그 이름을 소리 없이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33층 회장 전용 집무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진숙은 비서실장에게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묵직한 이중문을 닫았습니다. 넓고 화려한 집무실 안에 홀로 남겨진 진숙은 통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 보았어요.
하지만 진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로비에서 본 그 청년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 고집스러운 눈매. 억울해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던 저 단단한 눈빛. 거친 손으로 도면을 끌어안고 무릎 꿇으면서도 꺾이지 않던 저 뚝심. 그것은 틀림없이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진숙의 눈앞에 25년 전의 기억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아무리 밀어내도 아무리 벽을 쌓아도 멈출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25년 전 진숙이 31살이던 그의 가운건설의 전신인 가운종합건설은 이미 업계에서 주목받는 중견건설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진숙이 밤낮 없이 수주를 따내고 남편은 재능 넘치는 수석 건축가로 회사의 설계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시호는 이제 막 5살이 된 해맑은 아이였어요. 회사가 커갈수록 바빠지는 나날이었지만 퇴근 후 세 식구가 모여 밥을 먹는 저녁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절이었죠. 그의 가을 남편은 5살 아들 시호를 데리고 시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진숙은 마감이 코앞인 프로젝트 때문에 서울에 남아야 했어요. 남편은 출발 전 전화기 너로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걱정 마. 시호 데리고 잘 다녀올게. 당신은 일 끝내고 푹 쉬어.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어요.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과 번개가 산골 도로를 뒤흔들었습니다. 남편이 몰던 승용차가 산간 도로의 급커브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어요. 경찰에서 진숙에게 전화가 온 것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한진호 씨 보호자이십니까?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진숙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진숙은 비를 맞으며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절벽 아래 진흙탕 속에서 처참하게 굽겨진 차량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남편은 이미 차갑게 식은 채 발견되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남편의 두 팔은 뒷좌석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감싸 안으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뒷좌석에 앉아 있어야 할 5살배기 아들 시호는 차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카시트가 찌그러진 채 비어 있었어요. 구조대가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절벽 아래 계곡과 급류를 며칠 밤낮으로 폴리사이 수색했어요. 헬기까지 동원되었지만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나간 아이가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내려갔을 거라고 추정했어요. 시신도 없이 빈관으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남편의 관 옆에 놓인 아들의 작은 빈관 진숙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하얀 국화꽃 사이로 쏟아지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진숙은 또 하나의 충격을 마주해야 했어요. 남편의 왼손 약지가 텅 비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세상에 단 2개만 특별 주문 제작했던 테두리를 따라 독특한 빗살 무늬가 정교하게 세공된 은빛 커플링 반지. 두 사람만의 영원한 약속이 새겨진 그 반지가 남편의 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진숙은 사고 현장을 수십 번이나 뒤지며 반지를 찾아 헤맸어요. 진흙탕을 파헤치고 급류가 지나간 계곡 바닥을 손으로 더듬으며 무릎이 까지도록 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경찰은 추락 사고의 거대한 충격으로 유실되었을 거라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진숙은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는 무언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단단하게 조여왔습니다. 아들도 반지도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진숙은 자신의 왼손 약지에 낀 반지를 단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남은 유일한 한 짝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 진숙은 그 반지를 보며 25년을 버텼어요. 슬픔을 지우려 독하게 일만 했습니다.
눈물 대신 이를 악물었고 그리움 대신 야근을 택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 홀로 경영의 짐을 짊어진 진숙은 성장 중이던 중견 건설사를 대한민국 건축업계의 정점인 가온건설로 키워냈습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게 된 건 그 때문이었죠. 하지만 매년 비가 쏟아지는 가을이 오면 진숙은 아무도 없는 집무실에서 혼자 가슴을 쥐어짜며 울었어요. 25년 동안 단 하루도 남편과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긴 회상에서 깨어난 진숙은 통유리 창에 이마를 기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진숙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태윤이 두고 간 도면이 놓여 있었어요. 아까 현석이 문 안쪽으로 스리 들어와 회장님 아까 그 지원자가 두고 간 도면입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하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진숙은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도면을 한 장 한 장 펼치기 시작했어요. 요즘 지원자들이 가져오는 세련된 컴퓨터 그래픽 도안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투박한 연필선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그려낸 아날로그 설계도였어요. 군데군데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 있었고 도면 가장자리에는 밤을 새운 듯 커피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선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투박하지 않았어요. 도면을 살펴보던 진숙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핵심 구조는 바람이 저절로 통하는 바람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면서도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이 건물 안을 관통하도록 섬세하게 계산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1층 전면에는 누구나 들어와 앉아 쉴 수 있는 넓은 마루가 그려져 있었어요. 바람길이 스스로 통하고 팻마루가 있어 비바람에 지친 사람들이 들어와 편히 쉴 수 있는 단단한 집. 진숙의 두 손이 도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철학을 진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 남편과 함께 건축학도 시절을 보내던 그때 학생 시절 나란히 엎드려 미래를 꿈꾸며 서툰 연필로 도면을 그리던 그 밤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도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하고 단단한 집을 짓자며 두 사람이 나누었던 둘만의 소중한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그 꿈의 도안을 어떤 학교에서도 어떤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없는 둘만의 철학을 지금 눈앞에 30살 청년이 그대로 그려내고 있었어요. 진숙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짓누르는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도면 위에 투박한 연필선 하나하나에서 죽은 남편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정말 우연일까? 닮은 얼굴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는데 이 청년은 남편과 똑같은 설계 철학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숙의 온몸에 기묘한 전율이 감쌌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하고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끊임없이 솟아올랐어요. 진숙은 도면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진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숙은 책상 위에 내선 전화기를 거칠게 집어들었어요.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서실의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진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강 실장 당장 그 청년한테 연락해. 내일 오전 9시 회장 주재 특별 2차 면접을 잡아 아기 동반 허용한다고 전에 수화기 너머로 현석이 잠시 말을 잃은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직접 면접을 주재한다는 것은 가원건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0년간 진숙을 모셔온 현석은 추가 질문 없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진숙은 전화를 끊고 도면을 다시 펼쳤어요. 투박한 연필선을 따라 손가락 끝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남편의 손을 더듬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간절한 손길이었어요. 한편 가온건설 본사를 나선 태윤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오진숙 회장이 도면을 받아주기는 했지만 면접장에 아기를 업고 난입해서 소란을 피운 지원자를 누가 뽑아주겠어요? 규정 위반의 경비원까지 불려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회는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윤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책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귀한 도면만 공짜로 갖다 바친 꼴이 되어버린 거였죠. 포대기 속 민준이가 배가 고픈지 칭얼칭얼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주먹으로 태윤이 등을 두드리며 울음을 터뜨리려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태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병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버스비도 빠듯한 잔돈 몇 푼뿐이었거든요. 분유를 사야 하는데 기저귀도 떨어졌는데 그 전에 아내의 밀린 치료비부터 머릿속이 빚더미로 가득 차 앞이 캄캄했습니다. 종합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한 태윤은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기계들이 빼곡하게 둘러싼 병상 위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간신히 숨만 쉬며 누워있는 아내 채아의 모습이 보였죠. 코와 입에는 산소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고 팔뚝에 꽂힌 수액줄이 서글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위태로운 심장 박동 모니터의 삐삐 소리만이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태윤은 유리창에 말을 꼭 갖다 댄 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채아야 미안해. 내가 못나서 면접 기회도 제대로 못 잡고 도안만 두고 왔어. 유리창에 뜨거운 입김이 서리고 눈물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유리 너머머 아내는 그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들을 수 없었죠. 태윤과 채아 이 부부에게는 세상이 아는 것보다 훨씬 길고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보유원 출신이었거든요. 태윤은 5살 때 기억을 잃은 채 보유원에 맡겨졌고 채아는 태어나자마자 보유원 앞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같은 보유원에서 자란 둘은 어린 시절부터 남매처럼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컸죠. 나이 많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채아를 태윤이 막아섰습니다. 밤마다 기억을 잃어 부모님을 찾으며 우는 태윤이 등을 채아가 토닥여 주었어요. 둘은 보육원 뒤뜰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한테도 언젠가 가족이 생길까? 세상에 단둘이 내던져진 고아들이었지만 원망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묶으며 일당을 벌었고 채아는 새벽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돈을 모았죠. 작은 반지하 단칸방에 둘이서 신혼 살림을 차렸을 때 이불 하나에 냄비 하나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서럽지 않았어요. 서로가 있으니까요. 지독하게 착하고 지독하게 성실한 선인들이었습니다. 피부치 하나 없더니 부부에게 1년 전 기적처럼 찾아온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부부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축복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웃었던 날 태훈과 채아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둘이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드디어 우리에게도 가족이 생겼구나. 우리도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된 거구나. 그 벅찬 감격을 평생 잊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늘은 이 착한 부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내렸습니다. 아내 채아는 출산 직후부터 신장 기능이 급격히 망가지는 만성 신부전증을 앓게 된 거였어요. 주기적인 혈액 투석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매주 2-3번씩 투석실에 누워 온몸의 피를 기계에 통과시켜야 했고 투석이 끝나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죠. 태윤이 건설 현장에서 뼈가 부서지라 일례 벌어오는 일당은 아내의 투석 비용과 아기 기저귀 값을 대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그래도 태윤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가온 건설의 면접이 가정을 구원할 유일한 동화줄이었으니까요. 애서 코피를 쏟아가며 밤을 새워 도면을 그렸던 겁니다. 그런데 면접 전날 밤 아내 채아가 쓰러졌습니다. 남편에게 약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며
아픈 몸을 이끌고 몰래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러 나갔던 거예요. 태윤이 도면을 그리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치아는 쪽지한 장만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분유값이라도 벌어올게. 걱정 마. 그쪽을 본 태윤이 허겁지겁 뛰쳐나갔을 때 채아는 이미 길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한 거였죠.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채아는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대로 눈을 감았을 겁니다.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는 응급실에 통보해 태윤은 밤새 응급실 앞을 서성이며 겨우 숨만 붙여놓는 긴급처치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태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죠. 면접을 포기하고 아내 곁에 남느냐 아니면 민준이를 맡길 곳이 없으니 아이를 업고라도 면접장에 가느냐? 태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내를 살리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려면 이 면접을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더니 흰 가운을 입은 담당 의사가 태윤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태윤은 민준이를 아는 채 의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거든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임시 처치로 고비는 넘겼지만 아내분의 상태가 임계점입니다. 근본적인 정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더 미루시면 안 됩니다. 밀린 치료비에 거기에 당장 필요한 대형 수술비까지 통장 잔액이 몇만 원뿐인 태윤에게 그 금액은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태윤은 병원 복도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아 민준이를 꼭 안은 채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가 아빠의 젖은 볼을 작은 손으로 툭툭 치며 까르륵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오히려 태윤의 가슴을 더 깊이 찢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윤의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서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액정이 깨진 화면 위로 낯선 번호가 선명하게 찍혔죠. 가온건설 본사 비서실 태윤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화면을 2번, 3번 다시 확인하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중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태윤 지원자님 제출하신 도안이 높은 성적으로 통과되어 내일 오전 회장님 주재 특별 2차 면접이 잡혔습니다. 마기 동반을 허용하오니 늦지 않게 회장실로 와 주십시오. 태윤은 수화기를 준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끝났다고 이제 정말 아무 희망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기회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캄캄한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윤은 전화를 끊자마자 중환자실 유리창으로 달려가 오열하듯 석삭했습니다. 채아야, 포기 안 해도 될 기회가 왔어. 내가 어떻게든 당신 꼭 살려낼게. 유리창 너머 안에는 여전히 미동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의 가슴에는 아까까지 없던 뜨거운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태윤은 다시 한번 낡은 포대기에 아들 민준이를 꼭 업고 가원건설 본사 빌딩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 같은 건물이었지만 태윤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어요. 밤새 중환자실 복도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기에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화장실 거울 앞에서 물로 얼굴을 씻고 구겨진 셔츠를 손으로 최대한 펴 입었지만 다리미를 댄 것처럼 말끔해질 리는 없었죠. 그래도 태윤은 깃을 바로잡고 가방끈을 고쳐했습니다. 이것이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제 쫓겨나다시피 나왔던 그 로비를 다시 지나야 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아내를 떠올리면 두려움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태윤은 이를 악물고 정문을 밀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비서실 직원이 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정중한 태도로 태윤을 맞이하더니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앞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어요.
어제 자신을 한심하다는 눈으로 바라보던 바로 그 로비를 오늘은 비서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걸어가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수무가 떠올라 코끝이 시큰했지만 태호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걸었어요. 엘리베이터가 33층에 멈추자 육중한 이중 방음문이 소리 없이 양쪽으로 열렸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도시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거대하고 화려한 회장 전용 집무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유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삼켰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리창 너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 공간의 한가운데 넓은 책상 뒤 상사석에 진숙이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어요. 어제 로비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차가운 무표정이었지만 눈밑에 깊게 패인 그림자가의 사람도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태윤이 어제 두고 간 도면들이 이미 넓게 펼쳐져 있었고 곳곳에 진숙이 직접 메모한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밤새 이 도면을 들여다보았다는 뜻이었죠. 진숙의 양옆으로 임원 2명이 배석해 앉아 있었고 비서실장 현석이 한 걸음 뒤에서 있었습니다. 태윤은 화려한 방 안에서 자신의 낡은 포대기와 모서리가 다른 가방이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태은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숙은 저 인사를 받는 순간 가슴속에서 또다시 쿵쿵 요동치는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진수군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흔들릴 때가 아니었어요. 이 청년의 재능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진짜 천재성인지를 냉철하게 검증해야 했으니까요. 진숙은 차가운 가면을 쓴 채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쳤습니다. 태유는 등에 업힌 민준이가 깨지 않도록 상체를 꼿꼿이 세운 채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어요. 무릎 위에 낡은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떨리는 두 손을 허벅지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진숙은 책상 위에 태윤이 제출한 도면을 넓게 펼쳐 놓았어요. 어젯밤 눈물 자국이 번져있는 그 도면이었죠. 진숙은 도면 위에 특정 구역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태훈 지원자 자네가 그린이 바람길 구조 설계는 아주 독창적이더군.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네. 이 상업지구 빌딩과 연결되는 서쪽 섹션의 공간 구조를 보면 겨울철 돌풍이 그대로 유입될 리스크가 있어 진숙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고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매서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나 자네만의 구체적인 해결 대책이 있다면 지금 설명해 보기에 배석한 임원 2명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현장 경험도 학벌도 없는 무명의 청년에게 회장이 직접 기술적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태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머릿속에 있었어요. 수백 번 현장에서 바람을 맞으며 몸으로 체득한 답이었거든요. 네, 회장님. 그 부분은 서쪽의 겨울 돌풍을 막아주면서도 여름에는 자연 기류를 유입시킬 수 있는 유선형과 구조를 도입하면 해결됩니다. 가볍에 맞춰 설계하면 돌풍은 자연스럽게 우회시키면서 여름바람은 건물 안쪽까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처음에 약간 떨렸지만 설명이 이어질수록 점점 단단해졌어요. 눈빛에 확신이 차오르고 어깨가 펴졌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에 대해 말할 때의 청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진숙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배석한 임원들도 고개를 갸우거리며 서로를 돌아보았어요. 막힘없이 쏟아져 나오는 청년의 대답은 교과서에서 외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햇살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터득한 살아있는 지식이었어요. 진숙은 감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한 단계 더 날카로운 요구를 던졌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 구현은 다를 텐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직접 도면 위에 보안 드로잉을 해보겠나? 이것은 사실상 시험이었어요.
말로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건지 진짜 실력이 있는 건지를 단번에 판가름하는 냉혹한 검증이었죠. 태유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가방에서 연필 한 자루를 꺼냈어요. 지우개가 다 닳아서 금속태만 남은 자루끝이 이빨 자국으로 울퉁불퉁한 연필이었습니다. 이 연필 한 자로 밤을 새워가며 수백 장의 도면을 그려온 태윤의 전 재산이었죠. 태윤은 도면 앞으로 깊숙이 몸을 숙이고 연필 끝을 종이 위에 대었습니다. 사각 짧게 다른 몽당 연필이 도면 위를 거침없이 미끄러져 갔습니다. 자도 되지 않은 손으로 그어내는 선들이었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밀하고 정확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운 손놀림이 아니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천 번 도면을 수정해온 실전의 무게가 연필 끝에 고스란히 실려 있었죠. 가볍 종이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바람이 벽을 타고 흘러가는 흐름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진숙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면의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한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숙의 눈은 도면이 아닌 다른 곳에 붙잡혀 가고 있었죠. 선을 그을 때 연필을 살짝 기울이는 독특한 각도.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연필을 끼우는 세밀한 손가락의 위치. 곡선을 그릴 때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안쪽으로 꺾는 습관. 그리고 깊은 집중에 빠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아랫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까지. 그 하나하나가 진숙의 기억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누군가의 모습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도화지를 펼쳐놓고 연필을 쥐던 남편의 손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가르침받지 않은 남편만의 특유한 버릇이 눈앞의 청년에게서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진숙의 가슴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고 눈시울이 시큼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안 돼, 침착해야 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심장은 머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옆에 선 임원 하나가 태윤의 드로잉에 감탄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했습니다. 대단하군요. 저런 속도로 프리핸드 드로잉을 이 정도 정밀도로 해내다니 설계팀에서도 쉽지 않은 수준인데요. 다른 임원이 받아쳤습니다.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청년이네요. 저런 실전 감각은 현장에서 10년은 굴러야 나오는 겁니다. 진숙은 팔짱을 낀 채 태윤의 드로잉을 내려다보며 선을 긋는 독특한 각도와 연필을 쥐는 세밀한 손가락의 위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진숙의 눈이 태윤의 반지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반지의 표면은 오랜 세월의 풍파로 마모되어 광택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두리를 따라 정교하게 새겨진 특유의 무늬는 세월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독특한 빛살 무늬가 진숙의 눈동자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진은 순간 머리를 둔기로 한 대 맞은 듯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이는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숙은 파르르 떨리는 자신의 왼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빼놓지 않았던 자신의 약지 위에 똑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빗살무늬 은빛 테두리 세상에 단 2개만 존재하는 커플링 태윤의 손가락 위에 끼워져 있는 반지는 진숙의 반지와 완벽한 쌍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세상에 단 2개만 특별 주문 제작했던 바로 그 커플링이었죠. 25년 전 절벽 아래에서 남편의 차가운 시신을 수습했을 때 약지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 추락의 충격으로 유실되었다고 경찰이 종결지었던 바로 그 반지. 그 반지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30살 청년에 갈라지고 굳은 살 박힌 손가락 위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진숙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쏙 빼은 얼굴, 둘만의 설계 철학을 담은 도면, 연필을 쥐는 남편만의 습관, 그리고 이 세상에 단 2개뿐인 반지. 우연인의 번 겹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철벽이 금이 가고 갈라지고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진숙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갈라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그 소리가 얼마나 작았는지 옆에 앉은 임원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숙의 온몸은 이미 폭풍 속에 던져져 있었죠.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저려왔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석한 임원 한 명이 이상한 기색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진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진숙은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진숙은 책상을 돌아 태윤을 향해 성큼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음걸이가 거칠었습니다. 회장의 위엄도 차가운 가면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벗겨져 나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가왕건설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헤매던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태윤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는 여 회장의 모습에 당황하여 연필을 멈추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에 주춤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죠. 방금까지 서울퍼렇게 매서운 질문을 던지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으니 태윤으로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등 뒤에 포대기 속에서 민준이가 뒤척이며 칭을거렸고 태윤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서며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회장님 도면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윤이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진숙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숙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만 보였거든요. 진숙은 태윤의 왼손목을 움켜쥔 채 빗살무늬 은반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반지의 빗살무늬가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죠. 25년 전 자신이 직접 장인에게 도안을 그려주며 주문했던 그 세공 그대로였습니다. 거칠게 찢어지는 목소리가 진숙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반지 자네가 이 반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했던 대기업 회장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청년의 손목을 붙잡고 울부짖는 모습에 배석한 임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태윤은 회장의 돌발 행동과 손목을 준 압도적인 악력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진숙의 눈을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죠. 그 눈에 서여 있는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회양과 핏발선 눈물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확인하고 싶은 떨림이었거든요. 태윤은 가슴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반지는 제가 5살 때 보유원에 들어갔을 때부터 끼고 있었습니다. 보유원 5살 그 단어 하나하나가 모처럼 진숙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25년 전 사고 당시 아들 시호는 5살이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해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던 5살배기 아들 남편의 시신에서 사라졌던 반지를 끼고 보유원에 들어갔다는 사라. 머릿속에서 두 개의 퍼즐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물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당혹스러운 시선 유리 너머 비서실의 긴장된 분위기.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고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진숙은 25년간 다져온 자존심의 마지막 한 줌을 끌어 모아이를 악물고 무너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진숙은 코끝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손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훔치며 태윤의 손목을 천천히 놓아주었습니다. 손가락을 펼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더 무너지면 모든 것이 틀어질 수 있었거든요. 진숙은 간신히 차가운 가면을 다시 얼굴에 올렸습니다. 억지로 올린 가면이라 금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네. 남태윤 지원자는 우선 돌아가서 연락을 기다리게. 태윤은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자신을 바라보는 여 회장의 시선이 등 뒤에 꽂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무너져 내릴 듯한 슬픈 눈빛이 자신의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요. 면접실 문이 닫힌 뒤에도 태윤은 복도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대한민국 최고 건설사의 회장이 고아인 자신의 낡은 반지를 보고 왜 저토록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까? 왜 눈물을 흘렸을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지? 회장님과 내 반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태호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그 의문을 놓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회장의 눈에 서여 있던 그리움과 고통이 자꾸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오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의 눈빛 같았거든요. 한편 면접실에서 모두를 내보낸 진숙은 홀로 회장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안에서 자물쇠가 찰칵 소리를 내며 잠기자 진숙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 앞에 주저앉았죠. 떨리는 손으로 책상 구석에 놓인 태윤의 이력서를 거칠게 펼쳐들었습니다. 사진란에 박힌 태윤의 얼굴이 남편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겹쳤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콧날, 똑같은 고집스러운 입모양 진숙의 시선이 이력서 상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적는 칸, 어머니 이름을 적는 칸, 그 두 칸이 아무런 글자도 없이 차갑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부모의 이름이 적힌 그 칸이 청년에게 많은 하얀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숙은 그 공백을 보는 순간 가슴을 쥐어뜯는 통증과 함께 이력서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텅 빈 부모칸 아래 특이사항에 짤막하게 적힌 단 한 줄이 눈에 들어왔죠. 보요원 출신고와 진숙은 이력서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걷잡을 수 없는 전율에 사로잡혔습니다. 설마 내 아들 시우가 살아 있었던 거야? 갈라진 목소리가 텅 빈 집무실을 울렸습니다. 진숙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심장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죠. 핏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진숙은 눈물을 훔치고 즉시 내선 전화를 들어 비서실장 현석을 극비리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현석이 문을 닫고 들어서자 진숙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현석아, 남태은 지원자의 유전자 샘플을 아무도 모르게 극비리에 확보해. 오늘 면접에서 마신 물컵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 그리고 나와의 친자 확인 검사를 가장 빠르고 비밀스러운 곳으로 의뢰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 현석은 회장의 핏발선 눈과 부어오른 눈두덩을 보며 20년 넘게 모셔온 회장님이 이토록 흔들리는 모습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회장님의 평생을 뒤흔들 일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네, 회장님, 반드시 극비로 처리하겠습니다. 현석이 문을 닫고 나간 뒤 텅 빈 집무실에는 진숙 혼자만 남았습니다. 진숙은 약지의 반지를 감싸준 채 통일이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죠. 먹구름 사이로 빛 한 줌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에도 이렇게 하늘이 흐렸었습니다. 그날 밤 진숙은 집무실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보기도 하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 보기도 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마치 수백 년처럼 느껴졌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태윤의 이력서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을 쏙 빼은 저 눈빛이 진짜 자기 아들의 눈빛인지 아니면 25년간 쌓인 그리움이 만들어낸 착각인지 답은 오직 검사 결과만이 알려줄 수 있었죠. 다음날 오전 10시 비서실장 현석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석의 손에는 봉인된 극비 서류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국내 최고 권위의 유전자 감에서 특급으로 처리되어 돌아온 결과지였습니다. 봉투 위에는 빨간 글씨로 극비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현석은 봉투를 건네며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진숙의 표정을 보고 지금 이 순간은 회장을 혼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진숙은 책상 앞에 앉아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사정없이 떨렸어요. 이 종이 한 장에 25년간의 기다림에 대한 답이 들어 있었거든요. 희망이 맞다면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틀렸다면 다시 한번 아들을 잃는 절망이 될 터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두세 번을 시도한 끝에 간신히 서류를 꺼냈어요. 결과지의 마지막 문장으로 시선이 달려갔어요. 오진숙과 남태윤의 상호 유전적 일치 확률 99.99%, 99% 친자 관계 성립 확인. 글자가 눈앞에서 일렁거렸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을 읽었어요. 99.99% 친자 관계 성립. 그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번지는 순간 진숙의 온몸에서 힘이 빠지며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진숙은 결과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25년간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내보이지 않았던 피눈물 같은 오열을 터뜨렸어요. 시우야, 내 아들이 정말 살아있었어. 살아있었단 말이야. 울음이 목구멍을 찍고 나왔습니다. 25년 동안 묵혀둔 슬픔과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해서 진숙은 책상 위에 이마를 대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빈관 앞에서도 울지 못했던 눈물이 장례식에서도 삼켜야 했던 울음이 25년 만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숙은 간신히 고개를 들었어요. 결과지를 부여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숙은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비서실장을 다시 불렀어요. 현석 실장, 당장 내 아들의 현재 상황을 조사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제 면접장에 아기를 얻고 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뭔지 주변 환경, 가족, 관계, 경제 상황까지 전부 다 1시간 안에 보고해. 현석은 눈수이 붉어진 채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현석은 가온건설의 정해정보망을 총동원해 조사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태윤이 처한 처절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긴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석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고서를 펼치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현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태윤은 현재 보육원 출신의 아내와 반지하 단칸방에서 월세를 겨우 대며 살고 있으며 아내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당장 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중태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간신히 숨만 붙이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도련님은 어제 아내분의 밀린 치료비와 돌쟁이 아들의 분유값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를 얻고 면접장으로 뛰어왔던 것입니다. 통장 잔액은 고작 몇만 원에 불과합니다. 보고를 듣는 진숙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것처럼 양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었어요. 애 아들이 25년간 부모도 모른 채 가나안의 절벽 끝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진숙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아내가 쓰러져도 병원비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면접장에 업고 뛰어왔던 그 절박함. 그 모든 것이 자기 아들에게 벌어진 일이었어요. 진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건설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아들이 병원비 한 푼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다니 그 미안함에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진숙은 울음을 멈추고 일어섰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현석 실장, 지금 당장 그 병원 업무가에 연락해. 며느리의 밀린 치료비 전액과 앞으로의 수술비, 입원비까지 전부 가온건설 장학재단 이름으로 결제해. 그리고 국내 최고 의료진을 총동원해서 즉시 부입특실로 이송해.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현석이 전화기를 들고 나간 뒤 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직 태윤에게 정체를 밝힐 때는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사고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나서면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것만큼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한편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서 절망에 잠겨있던 태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원무과 직원이 헐레벌떡 달려와 전한 말은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가온건설 장학재단의 특별 후원으로 안에 밀린 치료비 전액이 결제되었고 지금 바로 부입특실로 이송 정밀 수술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보호자분 축하드립니다. 아내분 수술 일정이 오늘 오후로 확정되었습니다. 태윤은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2번, 3번 되물었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수백만 원의 밀린 치료비가 전에 갚아지고 꿈도 꾸지 못했던 정밀 수술까지 확정되었다는 소식에 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펑펑 울었어요. 품에 안긴 민준이가 아빠의 울음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태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 속에서도 태윤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물음표가 자리 잡았어요. 가온건설 회장이 왜 생면부지인 면접 지원자에게 이토록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어제 자기 반지를 보고 울던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태윤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약지에 은반지를 쓰다듬으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병원비를 정산한 뒤에도 진숙의 머릿속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적을 확인한 순간부터 25년간 묻어두었던 의문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남편의 시신에서 사라져 있던 커플링 반지. 그리고 그 반지가 5살 아이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는 것. 추락 사고의 충격으로 급류에 유실되었다던 경찰의 설명은 이제 와서 보니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 스스로 반지를 빼 아이에게 쥐어준 것이라면 그것은 아이가 차 밖에서 살아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경찰은 아이의 흔적을 단 하나도 찾지 못했을까? 왜 수사는 그토록 빠르게 종결되었을까? 진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진숙은 비서실장 현석을 극비리에 호출했습니다. 방 실장, 25년 전 내 남편과 아들이 절벽으로 떨어진 그날 밤의 수사 기록을 전면 재조사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잡듯 뒤져서 전부 찾아와 현석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곧바로 움직였어요. 가온건설의 정예보안팀이 비밀리에 사고 현장 관할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보안팀은 끈질기게 파고들었어요. 당시 사고를 목격했으나 보복이 두려워 잠적했던 견인차 기사를 찾아냈고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생한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추적의 끝에서 핵심 인물이 나타났어요. 당시 사건을 단순 빗길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사로 터무니없이 빠르게 종결짓고 철수했던 담당 형사 최 팀장이었습니다. 보안팀은 최 팀장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당시 시골 파출소에서 박봉으로 근근히 살던 형사가 사고 발생 직후 갑자기 서울 근교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들였다는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보안팀은 그의 숨겨진 참명 계좌를 철저히 추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25년 전 사고가 발생하고 정확히 사흘 뒤 오만석 전무의 유령 회사 계좌에서
두 건이 거액이 비밀리에 이체되어 있었어요. 사건을 은폐해준 최 팀장의 참 계좌로 5억 원, 범죄를 직접 실행한 청부업자의 을립 계좌로 3억 원, 총 8억 원의 피 묻은 돈이었습니다. 진숙의 친남동생 만석이 누나의 재산과 회사를 통째로 가로채기 위해 청부업자에게 3억 원을 쥐어주며 매형 차량의 브레이크 라인을 고의로 잘라내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완벽한 사고사로 덮기 위해 담당 경찰에게 5억 원의 뇌물을 찔러 넣은 것이었습니다. 내형을 죽이고 5살 조카 없애려 한 완전 범죄였어요. 현석이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 전무가 25년 전 모든 것을 기획한 주범입니다. 매형님의 죽음도 도련님의 실종도 전부 그자의 소행이었습니다. 진숙은 책상 위에 펼쳐진 8억 원의 송금 내역서와 부패 경찰의 자백 녹취록 그리고 청부업자의 생생한 진술서를 내려다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돌려냈습니다. 하나 남은 혈육이라고 믿었던 남동생이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아들까지 없애려 한 악마였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진숙은 분노를 삼켰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만석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치밀한 함정이 필요했습니다. 진숙은 본사대회 이실의 주주들과 임원 전원을 긴급 소집했어요. 명목은 가원건설의 차기 후계자 공식 발표였습니다. 전무 만석은 그 소식의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갔어요. 누나가 드디어 자신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주려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라고 굳게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새로 맞춘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금색 커프스 단추를 뽐내며 대회이실 상석에 떡하니 앉아 주주들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넓은 탁자 위에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여유롭게 펼쳐 놓기까지 했습니다.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양쪽 팔걸이를 쓸어내리며 드디어 이 자리의 주인이 바뀌는구나 하고 속으로 조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진숙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양복 주머니에 봉인된 유전자 검사지를 꽂아 넣은 채서 펄 눈빛의 형산의 명을 대동하고 있었어요. 진숙의 구두 소리가 대회의실 바닥을 울리며 만석의 앞까지 또각 다가갔습니다. 만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형사들의 존재에 순간 당황했지만 아직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뭐야, 누나, 이 사람들은 뭐야? 설마 후계자 발표에 경호원을 데려온 건 아니겠지? 진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만석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뭉치를 만석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날려 던졌습니다. 8억 원의 피 묻든 비자금 금융 내역서와 범죄 증거 서류들이 대회의실 사방으로 휘날렸어요. 만석의 얼굴. 위로 탁자 위로 바닥 위로 서류가 눈보라처럼 흩날렸습니다. 주주들이 경악한 얼굴로 떨어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진숙은 양복 주머니에서 봉인된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 만석의 탁자 앞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25년 묵은 분노와 서슬이 담긴 사자오를 토했습니다. 내 진짜 후계자는 25년 전 내가 음모를 꾸며 없애려 했던 내 친아들 한시호다. 내 아들은 살아있었어. 그때 대회 의실이 일순간 얼어붙었어요. 주주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만석의 얼굴에서 피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어요. 탁자 위에 찍힌 친자일치 99.99%, 99%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자신의 유령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8억 원의 송금 내역서를 마주한 만석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끝까지 추악했어요. 서류를 찢어기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전부 가짜 서류라고 누나가 날 몰아내려고 미쳐서 쇼를 하는 거야. 침을 튀기며 발악하는 만석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진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턱짓 한 번 그 신호에 대기하던 형사들이 즉시 만석에게 다가가 양팔을 거칠게 꺾어잡고 바닥에 찍어 눌렀어요. 차가운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만석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만석은 바닥에 엎드린 채 끝까지 고함을 지르며 발버둥쳤지만 형사들의 손나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금색 커프스 단추가 바닥에 튕겨나가 굴러갔고 조금 전까지 승리의 미소를 짓던 얼굴은 침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한쪽에서는 미리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온 부패 경찰 최 팀장이 고개를 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안주머니에서 봉인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진숙은 그 서류를 떨리는 두 손으로 태윤의 거친 손에 쥐어 주었어요. 태윤은 멍한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오진숙과 남태윤의 상호 유전적 일치 확률 99.99%, 99% 친자 관계 성립 확인. 태윤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바르르르 떨렸어요. 글자가 눈물에 번져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친자 관계 99.99%, 99% 이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메아리 쳤습니다. 진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구멍에서 찢어지는 울음을 토해냈어요. 시호야, 내가 내 엄마다. 내가 낀 그 반지가 25년 전 내가 내 아빠와 나누었던 우리 부부의 증표란다. 태윤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친엄마니 평생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 한 번 안 하려 이를 악물고 고아로 살아왔는데 그 부모가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빼앗긴 것이었다니 세상이 뱅글뱅글 돌았어요. 태윤의 시선이 자신의 왼손 약지로 내려갔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낡고 빛바랜 빗살무늬 반지. 보유원에 들어갈 때부터 손에 쥐고 있었다느니 반지가 아빠와 엄마의 사랑의 증표였다니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반지를 바라보는 태윤의 눈동자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25년간 단단히 잠겨있던 기억의 철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봉인이 풀리듯 잊혀졌던 기억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천둥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5살 시호는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 아빠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아빠가 핸들을 잡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으드득 쾅 철판이 찌그러지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사방이 고요해졌을 때 5살 시호의 눈에 보인 것은 피투성이가 된 아빠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빠는 온몸이 부서지는 치명상을 입고도 뒷좌석으로 몸을 던져 시호를 두 팔로 꼭 감싸고 있었어요. 아빠의 품에 감싸여 있었기 때문에 시호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부서진 차 문틈새를 발로 걷어찼어요. 삐걱거리는 철판 사이로 겨우 아이 한 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빠는 떨리는 두 팔로 시호를 들어올려 그 틈새로 밀어냈어요. 풀숲 위로 굴러떨어진 시호가 돌아봤을 때 아빠의 피범벅이 된 손이 틈새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 손이 약지에서 은빛 반지를 빼내고 있었어요. 아빠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5살 아들의 고사리 같은 손가락에 그 반지를 꼭 끼워 주었습니다. 빗살무늬가 새겨진 엄마와의 사랑의 증표를 피범벅이 된 아빠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시호야, 이거 꼭 끼고 살아남아 엄마한테 가야 해. 아빠가 너무 사랑한다. 그것이 아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기억이 끝나는 순간 태윤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자신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목숨을 바쳐 자신을 살려낸 것이었어요. 이 반지는 아빠가 마지막 숨을 다해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준 고귀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25년간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으며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데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태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병원복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약지의 반지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울음이었습니다. 30살 남자의 몸에서 5살 아이의 울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진숙이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팔로 꼭 부서질 것처럼 꼭 안았어요. 25년 만에 품에 안은 아들이었습니다. 진숙도 울었어요. 태윤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통곡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포대기 속 민준이가 아빠의 울음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할머니 품에 안긴 아빠의 얼굴을 작은 손으로 더듬으며 까르르르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진숙의 울음이 한 번 더 세차게 터졌어요. 25년간 비어있던 가족이라는 자리가 이 병원 복도 위에서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눈부신 세월이 흘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던 그날 이후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변화들이 하나 둘 찾아왔어요. 가장 먼저 빛이 돌아온 것은 며느리 채아였습니다. 시어머니 진숙이 국내 최고 권위의 의료진을 총동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한 덕분에 채아는 성공적으로 신장 수술을 마쳤어요. 수수 넉넉의 회복 기간 동안 진숙은 매일 병원을 찾아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업 회장인 시어머니 앞에서 어깨를 잔뜩 움츠리던 채아도 진숙께 따뜻하고 한결같은 정성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태어나던 날 채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어머님, 저 같은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진숙은 며느리의 창백했던 볼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무슨 은혜야? 내가 건강한 게 우리 집안 최고의 복이지. 그것은 25년간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진숙이 가족 앞에서 처음으로 지어 보인 가면 없는 미소였습니다. 태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알려지며 태윤이 가온건설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업계에 퍼졌지만 태윤은 어떠한 특혜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밤새 그린 도면의 가치가 빛을 잃는다고 생각했어요. 태윤은 면접 당시 제출했던 바로 그 바람길 설계 도안의 점수만으로 가원건설 공채시험에 당당히 수석 입사했습니다. 입사 후 태윤은 자신의 건축 철학을 증명할 기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가온건설이 주최한 서민주거혁신 공모전에서 태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바람길 상생 아파트 설계안을 출품했어요. 바람이 스스로 통하는 자연환기 구조와 비바람에 지친 누구라도 편히 들어와 쉴 수 있는 열린 공용 공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아빠와 엄마가 꿈꾸며 그리던 바로 그 설계 철학이었어요. 아빠가 목숨으로 지켜낸 아들이 아빠의 꿈을 자신의 손으로 세상에 꺼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심사 결과 태윤의 설계안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어요. 사회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건축 전문지에서도 신의 건축가의 탄생이라며 태윤의 이름을 크게 다뤘습니다. 그 뒤로 태윤은 밤낮 없는 노력과 천재적인 건축 재능으로 회사의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성공시켰어요. 낙하산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태윤의 모습에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임직원들도 하나 둘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태윤은 빠른 속도로 승진을 거듭했어요. 그리고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한남동에 자리한 진숙의 넓고 따뜻한 대저택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25년간 텅 비어 있더니 집의 식탁에 마침내 사람 냄새나는 온기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채아가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끓여낸 구수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거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중한 자실에서 간신히 숨만 쉬던 채아가 지금은 건강한 두 발로 부엌에 서서 온 가족의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넉넉히 끓였어요. 채아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어요. 1년 전에 창백하고 마른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볼에 화색이 돌고 눈에 생기가 감도는 건강하고 화사한 29살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어머, 냄새 한번 좋다. 우리 채아 솜씨가 날로 느는구나. 진숙이 식탁으로 다가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대한민국 건축업계를 호령하던 철의 여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며느리의 된장찌개에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평범한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 쪽에서 뒤뚱뒤뚱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2살이 된 민준이가 할머니를 향해 양팔을 벌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미 아직 발음이 서툰 민준이의 외침에 진숙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어요. 진숙은 몸을 낮춰 손자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의 목을 2팔로 꼭 감싸 안고 까르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진숙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평생을 독하게 살아오면서 지어본 적 없는 가장 행복한 할머니의 미소가 얼굴 가득 번졌습니다. 태호는 식탁 건너편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을 안고 웃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25년간 비어있던 가슴의 빈자리가 천천히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윤은 옆에 앉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채아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네 식구는 마당으로 나왔어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대저택 마당 위로 황금빛 노을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진숙은 민준이를 한쪽 팔에 얹은 채 다른 손으로 아들 태윤의 손을 잡았어요. 태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반대쪽 손으로는 아내 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식구가 나란히 서서 노을빛을 바라봤어요. 진숙의 왼손 약지와 태윤의 왼손 약지에서 2개의 빗살무늬 은반지가 나란히 노을빛을 받아 영롱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아빠가 목숨을 바쳐 아들의 손에 끼워준 반지. 그리고 25년간 엄마가 약지에서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반지. 그 2 반지가 마침내 나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가 목숨으로 지켜낸 아들이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그 아들이 아빠의 꿈이었던 설계를 세상에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빗살무늬 반지가 결국 온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기적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황금빛 노이이 아름답고 당당한 대가족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네 식구는 서로의 거칠고 따뜻한 손을 꼭 맞잡은 채 누울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서지는 차 안에서 마지막 숨을 다해 아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준 아버지. 25년간 빈관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단 하루도 아들을 잊지 못했던 어머니. 그리고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이를 악물고 연필 한 자루로 운명에 맞았던 아들. 이 3사람의 피눈물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사랑은 25년의 세월도 그 어떤 음모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버텨낸 밤은 반드시 빛나는 아침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태윤이의 가족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그 한 줄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